1944년 2월 23일 수요일 아침, 안네 프랑크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어 지내던 별채에 딸린 다락방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안네의 가족과 같이 지내던 유태인 꼬마 피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피터는 집안일을 마친 뒤 안네와 함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작은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세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그 아래 이파리 없는 밤나무, 공중에서 휙휙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던 둘은 말문이 막힐 만큼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바깥은 아주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내던 비좁은 거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 트여 있었습니다. 안네와 피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전쟁 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히틀러가 이미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단 하루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지지 않고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네는 생각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햇살, 이 모든 게 존재하는 한, 그리고 내가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 내가 어떻게 슬퍼하기만 할 수 있을까? 안네는 훗날 일기장에 자연은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존재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꽃이 활짝 핀 봄이든 혹독한 겨울이든 심지어 비가 내려 밖이 캄캄할 때든 창문을 열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꼼짝없이 숨어 있어야 하는 순간에도 안네는 언제나 기운을 북돋아주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자연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불행 속에도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찾아보려는 노력만 한다면 점점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평화의 원천이며 힘의 근원인가요? 발자국 없는 숲속, 땅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책을 읽고 있는 조용한 아이, 비행기의 날개를 가르는 구름,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지친 승객들, 좌석에 앉아 책을 읽는 남자, 자고 있는 여자, 발을 쉬게 하는 승무원, 산 너머로 올라오는 장밋빛 여명,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그 노래의 비트, 그리고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리듬, 제출 기한 전에 과제를 끝마친 기쁨, 텅 빈 받은 편지함의 일시적인 조용함, 이 모든 것이 고요입니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정치 이론가인 로즈 레인 와일더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풀이 무성한 고원을 내다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는 오로지 하늘뿐이다. 고요한 덕분에 풀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주변이 어쩜 이리 완벽하게 공허한지 나조차도 공허함의 일부처럼 느껴져 스스로를 비우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순간,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 밖으로 이끌어내는 천상의 경험을 뜻하는 황홀경입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여는 것뿐입니다. 사원에 딸린 농장에서 오전 작업을 하려는 샤쿠조 선사에게 제자 둘이 다가와 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신해 농장의 문을 열거든 선종의 위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 제자들이 노동을 마치고 선사에게로 가 가르침을 달라고 하자 그는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는 들판을 마주보고 서서 평화로운 창공을 향해 팔을 넓게 벌려 뻗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도이자 자연이었습니다. 경작하기에 좋은 땅, 그곳에서 자라는 농작물, 고된 노동의 만족감, 대지의 시였습니다. 처음처럼 그리고 영원처럼. 그러나 모든 아름다움이 이런 식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농장이나 해변에 있거나 광활한 협곡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심지어 진부하거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둡고 우울한 성향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 추정되지만 특유의 휘트먼식으로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곳곳에서 구워지고 있는 빵과 그 빵에 갈라진 틈은 굽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식욕을 돋운다. 잘 익어 고개를 숙이는 곡식의 줄기, 사자의 찡그린 이마, 돼지 주둥이에서 흘러나오는 거품과 같은 생생한 묘사를 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는 아름다움을 매력적인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어가는 동안에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시간의 짧은 한 조각에 머물다 간다. 잘 익은 올리브 열매가 자신을 잉태한 대지를 찬양하고 자신을 길러준 나무에 감사하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당신도 마지막에 기품 있는 모습으로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가기를. 철학자와 시인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둘 다 경이로운 학문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환경운동가 겸 작가인 에드워드 에비는 야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음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야생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우리가 듣고 싶다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솔방울이 잔뜩 깔린 숲속을
터벅터벅 걷고 천천히 흐르는 강물 위를 떠내려가고 모닥불에 온기를 쬐는 일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안네 프랑크처럼 단순히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고요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군중의 아첨, 고급 자동차, 막대한 재산, 빛나는 상패와 같이 표면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건 건강한 영혼이 보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비난꾼이나 혐오자, 괴로움, 상처, 아픔, 상실 등 세상의 추악함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모든 곳과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권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 존재하고 우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살찌게 할 것입니다. 먼지 수북한 트렁크에 찍힌 고양이의 부드러운 발자국, 뉴욕시의 아침 풍경, 환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 대기에 스미는 아스팔트 냄새, 활짝 펼친 손바닥에 주먹이 딱 들어맞을 때 나는 퍽 하는 소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 종이를 스치는 팽촉의 소리,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가득한 바구니, 혼잡한 도로가의 가로수길 사이로 큼지막한 트럭들이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직선, 놀다가 지칠 대로 지친 아이의 즐거움이 묻어있는 장난감, 수백 년간의 독자적인 발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도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가요? 바쁜 삶 속에 고요가 드물다는 것, 또 있더라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세상은 고요를 다 써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무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지나친 자극과 과도한 공부로 얻은 우울증과 신경쇠약을 이겨내느라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그가 다시 평화를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가 노래하는 자연이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어머니와 아내를 잃은 뒤 의사의 조언대로 사우스 다코타주의 배들랜즈로 떠나 대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루스벨트는 사냥꾼이었고 목장주였으며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큰 열정을 품었던 두 가지는 다름 아닌 책 한 권을 들고 현관 포치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과 들새를 관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산림욕은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꼽히는데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로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림욕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만큼 자주 숲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더 깨끗해질까요?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더 현재에 집중하게 될까요? 물에 몸을 담그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물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물의 생김새,
물의 소리, 물의 느낌. 고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파도보다 더 거센 힘으로 세상의 소란과 괴로움을 씻어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집 근처의 강에서 다이빙하기, 선원식 정원에 졸졸 흐르는 분수를 바라보기, 떠나보낸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반사 연못 들여다보기 등 그들은 여차하면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담긴 사운드 머신을 틀어서라도 세상의 괴로움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현대 생활의 권태로 고통받는 이들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에게 역사학자 존 스틸고 교수는 아주 간단한 조언을 건넵니다. 당장 나가라. 그냥 바깥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부드러운 손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전자시대의 덧 너머로 빠져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움직인 다음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봐라. 조깅하지도 말고 달리지도 말라. 대신 인접한 시골길, 도심의 골목, 교회의 대로에 온 신경을 기울여라. 걸어라. 산책하라. 어슬렁거려라. 해안을 따라 하염없이 자전거를 타라. 탐험해보라.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 평화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삶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모든 경험을 성스럽게 해보십시오. 무엇이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탄하십시오. 무의미한 싸움에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일을 멈추고 주변에 수없이 존재하는 아름다움에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깨끗해져 보십시오.